빅테크의 포트를 제외한 포트폴리오는 없다. 최소 50%? 앞으로 몇 년 동안? 한 2, 3년 동안? 많이 올라가면 1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우리가 이제 이걸 또 연결시켜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경제 구조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과거에 고용시장이 막 핫했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자극됐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었을 시기에는 보통 금리가 높아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1980년대부터 1990년대를 보시면은 굉장히 높은 실질금리 시대예요. 얼마냐? 4에서 7% 시대입니다.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을 뺀 숫자예요, 이게. 실질금리입니다. 왜 그랬냐면 고용시장이 워낙 핫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생산성이 늘어나는 부분,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부분이 덜해지는 부분이 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얼마나 됐느냐? GDP 성장에 약 30%가 안 됐었다. 근데 그게 인터넷이 딱 들어오면서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질금리가 4에서 7이던 게 2에서 4%대로 떨어집니다. 왜? 생산성 부분이 GDP의 성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배나 늘었으니까. 그러니까 28%이던 게 55%를 확 튄 거죠. 그죠? 더 중요한 거는 2000년대 닷컴 버블 붕괴 이후에 더 발전을 해서 모바일 인터넷 시대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앞으로는 클라우드 이후에 AI 로봇 시대가 들어오면서 이 실질금리를 0에서 2% 시대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실질금리가 낮게 1%대에서 유지가 될 수가 있고요. 높아도 2%대에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2%에다가 인플레이션 2%를 더하면 금리가 4%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실질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개념이 왜 나오냐면 생산성이 이렇게 그리던 차트가 생산성이 높아지면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차트가 여기로 뚝 떨어지니까 옛날보다도 더 높은 금리에서 낮은 금리로 떨어질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소득은 옛날보다도 훨씬 더 큰 소득으로 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구조의 변화가 중요하다. 근데 그 구조의 변화가 무엇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느냐? 이런 기술혁신,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 여기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고 이제 5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경제성장률이 장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뭐냐면 실질 경제 성장률과 실질 금리는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실질 금리가 4%대일 때는 실질 성장률이 4%예요. 엄청나게 높은 거죠. 실질 금리가 2에서 4%, 3%대는 실질 성장률이 3%대예요. 그죠? 비슷하죠? 그 다음에 실질 금리가 2%대일 때는 실질 성장률이 2%대로 떨어져요. 그죠? 2%대로 더 떨어지니까 거의 1%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골치 아픈 부분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 2%대 시대면은 이 정도 금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3.5%, 4%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옛날처럼 이렇게 엄청난 실질 성장률이 나올 수 있도록 생산성이 높아진다. 그럼 어떡하냐 이거죠. 그럼 실질 금리도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단기 금리는 낮게 유지할 수 있는데 장기 금리는 낮게 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시장에 있어서는 큰 변화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시대로 되돌아가는 거죠. 90년에서 2000년대. 우리가 지금 자꾸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1990년대에서 2000년대와 비교하자. 이 시대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장기 금리가 많이 떨어질 거에 베팅을 하고 투자하지 말자. 심지어 요즘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유명하신 그 채권왕 건틀락? 예. 그것이 항상 뭐 금리 2%대까지 떨어진다 막. 채권 무조건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번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3.3% 10년 국채 금리가 미국에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금리가 2%대까지 그래서 요 2% 요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게 더 막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옆으로 계속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금리는 떨어질 수 있으나 장기 금리는 덜 떨어진다. 요거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고용시장이라는 부분은 여전히 엄청나게 핫하게 나올 것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용시장도 좋아요. 지금 고용 데이터 12월 달에 이런 숫자들이 나왔다 보니까 워낙 좋다 보니까 다들 이제 걱정을 하는 거고요. 게다가 이제 인구로 보면은 아까 인구 총수는 안 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지만 보시면은 요 노란색 점선 이게 25세에서 34세입니다.
그리고 20에서 29세는 이미 꺾였어요. 그리고 30에서 39세입니다. 이게 보라색 선이. 무슨 얘기냐? 이미 꺾인 거는 20대고요. 안 꺾이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는 25세에서 39세까지니까 거의 대부분이죠. 요 숫자는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 침체가 오는 시기가 요게 끝나야 되는 거죠. 요 끝나는 시기로 쭉 내려서 보시면 2024년이 나와요. 그리고 30에서 39세로 계산하면은 여기니까 어디가 나옵니까? 2030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구간이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이 엄청나게 핫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임금 상승률이 너무너무 높아가지고 생산성 향상 이외에 인플레이션을 많이 자극하는 부분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으로 보는 게 금리가 막 미친 듯이 치솟을 이유는 별로 없고, 그리고 또 떨어진다 하더라도 아주 막 엄청나게 급락할 가능성도 낮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용시장을 보시면은 좀 식고 있는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부분 있죠. 비정규직 보시면 훅 빠지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이 비제조업의 고용 인덱스 훅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고용시장이 막 무작정 핫한 것만 아니구나. 그래서 결국 생산성 향상 부분이 경제 성장률을 높여주는 것이지 고용시장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서 성장률을 높여주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골디락스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숫자를 보고 있으면은 경제 성장률 좋아요. 근데 너무 아주 좋아요. 근데 물론 너무 좋기 때문에 좀 걱정을 하시겠지만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2.4%의 숫자가 나와요. 2.4%라는 거는 2%보다는 훨씬 높은 거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작년 동기 대비로 숫자로 보면 2.9%나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높은 숫자죠. 그리고 뉴욕 페드에서 나온 게스트는 2.4% 정도 합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해 보면 지금 현재 수준의 경제 성장률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거는 2.4% 이상이다. 그래서 미 연준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1.4, 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1.3보다 1%포인트는 더 높을 수 있다 올해가. 이걸 딱 생각하면은 채권 사셔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조심스럽죠. 네. 금리가 빠르게 떨어질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거는 고용시장이 핫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의 문제보다는 GDP 성장률이 높게 나오는 이유가 생산성이 높아져서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은 덜해서 미 연준이 금리는 내려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골디락스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모습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훅 빠졌다가 훅 올랐다가 정상화돼서 이 구간 실질 성장률 2.2% 정도 명목 성장률 인플레이션 2% 이상 더해서 4.5% 정도 요런 시대가 앞으로 몇 년간 이어질 수 있다. 그때가 언제 그랬냐? 이때는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이었고요. 요때는 이때 우리가 지금 경험한 때 시대 정도. 그래서 요런 구간이 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거기에 맞춘 투자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쭉 설명해드렸던 게, 뭐 올해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될 건지 대충 이제 분석을 해드렸다면 거기에 맞춘 전략을 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뭘 사야 되냐, 어떻게 포트폴리오 만들어야 되냐, 자,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올해 제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가장 큰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장기금리 하락에 대한 베팅을 하지 마시라. 많은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한국 장기채 투자, 30년짜리, 20년짜리, 3.3, 3.5% 이때 막 투자를 하셨어요. 안 그래도 그 금리 낮은데 이게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2%대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투자들을 많이 하셨어요. 또 미국의 국채도 많이 사셨습니다. 장기. 심지어 이런 분들도 계세요. 30년짜리 장기채를 사시는데 레버리지 3배 걸어가지고 TMF라는 ETF가 있어요. 그래서 20년 이상의 장기채에 투자를 하는 건데 레버리지 3배를 걸어서 이제 금리가 떨어져주면 대박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좀 수익이 안 나죠. 금리가 안 떨어져주면. 그래서 그런 투자는 하지 마시라는 거죠. 너무 리스크가 높다. 지금 장기 성장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점점 나타나고 있다. 생산성 향상 때문에. 그래서 그쪽 말고 채권을 투자를 하시더라도 단기 쪽으로. 그러니까 2년 미만.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장대금리차가 역전이 돼 있는 게 2년부터는 역전이 많이 크잖아요. 그럼 요거 다 내려올 거라는 거죠. 정상화될 때. 그래서 요거를 벌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채권을 투자하시더라도 2년 미만의 투자를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정상화될 겁니다.
장당임 금리차가. 앞으로 얼마나 걸려서? 2년에 걸려서. 그래서 채권 투자를 하는 건 좋은데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시면서 될 수 있으면 단기 쪽으로 생각하시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구간에서는 채권 투자가 최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지는 속도가 더디고 오히려 경기가 좋아질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자꾸 생기면 우리는 이럴 때는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왜? 보시면 최근에 어떻게 됐죠? 이게 변동성 차트인데요. 채권, 이게 정부채입니다. 정부채, bond, 채권이라고 돼 있죠? 이게 노란색 선의 변동성이 2예요, 2. 근데 주식의 변동성은 마이너스 0.5. 그러면 주식이 훨씬 낫죠. 변동성이 훨씬 덜하고. 심지어 국채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지금 환경에선 주식이 더 좋다. 채권보다는. 네. 그리고 미국의 일드 커브의 과거의 변화들을 보고 있으면은 보통 이런 구간들이 들어와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뭘 계산한 거냐면 그 주식과 채권의 상대적인 수익률 비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1이 넘어가는 구간이 훅 들어와요. 이때 훅 보시면 훅 있고 또 2000년 닷컴 버블 터지기 전에 훅 들어와 있었죠. 지금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계속 채권이 주식보다 좋았던 구간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걸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게 훅 올라가서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몇 년간. 그래서 여기서도 채권보다는 주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과 주식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이제 그 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금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금리 내리기 시작하면 보통 이제 금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 이 차트가 그래요. 보시면 이제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고점을 찍고 쭉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금 가격이 여기 보시면 60% 이상 올랐다. 이때가 2000년도에서 2004년이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시면 2006년에 금리 고점 찍고 미 연준 기준금리 쭉 떨어뜨렸을 때 180%나 올랐다. 금 가격이. 또 요때도 보면은 마지막으로 올리고 나서 뚝 떨어뜨렸을 때 금 가격이 50% 올랐다. 그러니까 금 가격 올라가니까 이제 금리 우리 다 알고 있는 게 떨어뜨릴 거다. 그죠? 3월 달부터 확률이 50%다. 금을 사야겠네요. 금을 사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저희는 그러지 마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료는 그런 자료 가져오셨는데. 네, 요거는 기준금리로 가서 비교를 해봤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은 인터넷 사이클 시기와 모바일 인터넷 사이클 시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금 가격이 못 올라요.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을 사는 타이밍은 지금이 아니고 한참 뒤에. 인플레이션이 떨어졌다가 다시 재상승하기 시작할 때 이때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95년과 2000년 사이클 저희가 많이 비교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보시면 금 가격이 거의 훅 빠졌어요. 그래서 요 전에는 안 보이시지만 이렇게 훅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인터넷 시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빠졌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갔죠. 그래서 요 구간이 인플레이션이 낮은 구간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2%대로 떨어질 확률이 계속 생기고 있는 시기다. 네. 떨어지는 구간이다. 그래서 금 가격은 $2,000 이상 올랐으면 아직은 위로 튀기 어렵다. 대신에 금융위기가 터지고 통화가 엄청나게 늘고 금리를 엄청나게 빨리 떨어뜨리고 이때는 폭등합니다. 이렇게 돼. 그래서 그걸 보자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자꾸 얘기해드리고 있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대로 떨어질 거고 이 과정에서 금리를 내려주는 거는 내려주지만 천천히 내릴 거고 그러면 금을 사는 타이밍에 있어서는 지금은 좀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 막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 네. 예, 큰 자산으로 봤었을 때 주식, 채권, 그 다음에 대체자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대체자산에 대해서는 별로 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는 보통 글로벌 자산 배분이 6대4 전략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60% 주식에 40% 채권, 6대4 전략을 많이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희는 8대2 전략이 더 좋다. 그래서 주식 80, 채권 20. 그리고 채권을 사시더라도 단기 쪽 2년 미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근데 여기다가 10% 정도의 대체 자산을 투자하시고 싶다. 이런 분들의 케이스는 그럼 주식 70, 채권 20 또는 주식 75, 채권 15 해서 10% 정도 떼서 대체 자산에 투자를 하자. 근데 대체 자산에 투자는 어디에 하는 게 좋냐? 금, 은보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더 하는 게 좋겠다.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같이 포함시켜서 한 10% 정도 투자하는 것은 적절할 것 같다.
안 그래도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됐고 올해 또 반감기 있잖아요. 네. 앞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비트코인은? 옛날에는 비공식적인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네. 예, 그랬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폭등을 할 수 있었지만 우리가 아까 금 가격 보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 가격이 막 올라갈 때 진짜 많이 올라가더라도 얼마? 50%, 60%. 이때는 이제 정말 좀 요 시기였으니까. 예, 뭐 100, 200%. 이거는 뭐냐면 막 돈 막 찍어댈 때입니다. 예,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산업재 버블 시기, 그러니까 막 돈을 막 찍어대고 막 엄청나게 막 투자가 일어나고 막 이럴 때가 아니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비트코인은 그냥 뭐를 따라갈 거냐면 통화량의 증가.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M2, 그러니까 M2가 늘어나는 폭이 제가 말씀드렸던 게 최소 5%에서 많이 늘어나면 10% 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승률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지. 막 다들 얘기하는 것처럼 세 자릿수, 막 10배, 뭐, 예, 이렇게 저희가 보면서 판단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충분히 연수익률 뭐 15%, 20% 나는 자산에 왜 투자를 안 해요?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봤었을 때 전체 포트폴리오의 10% 정도는, 왜냐면 그만큼 통화가 는다라는 것은 통화의 가치가 그만큼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걸 대신으로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가지고 계시면 그 통화의 가치가 사라지는 부분을 상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전체 포트의 10%까지 가져가는 거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큰 글로벌 자산 배분으로서 얘기를 해드렸다면, 이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부분은 도대체 그 안에서 어떤 섹터를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렇죠. 예. 어떤 게 중요하냐. 이제 이 부분을 좀. 올해 뭘 사야 되는가. 네, 그렇죠. 우선 가장 큰 거를 보면은 매그니피센트 7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빅테크 기술주 7개 다 알고 있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등등 그렇죠. 7개 기업 보시면 작년에 얼마나 올랐죠? 70% 넘게 올랐습니다. 요거 딱 빼고 나면은 오렌지색 선 5%밖에 안 올랐어요. 그거 뺀 S&P 500이. 네. 그리고 전체 S&P 500은 20 몇 프로 올랐습니다. 그죠? 그리고 러셀 2000은 마지막에 좀 올라와가지고 플러스 한 15% 정도로 끝났습니다. 어쨌든 요 차트가 이랬어요. 근데 이제 요렇게 빠질 때 있잖아요. 요렇게 빠질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 차트를 들고 나오면서 폭락할 거라고 그랬어요. 빅테크 너무 비싸다. 그리고 이게 뭐 더블탑이다. 그죠? 더블탑. 이거는 내가 이런 얘기 들을 때 제가 제일 황당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차트 보면서 그냥 던지는 거랑 똑같다. 뭐 펀더멘털을 봐야 될 거 아니냐. P 멀티플이 뭐 얘네들이 30배라 그래서 그게 비싸냐.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그 빅테크를 포함한 IT 업종, 그래서 대형 기술주, 팡, 마가, 빅세븐, 반도체,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 IT 쪽을 55%나 들고 가야 된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은 이쪽이어야 된다. 네. 여전히.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M7의 차트 어떻게 됐나요? 더블탑, 무슨 더블탑은 무슨, 그죠? 다 되돌리고 지금 더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차트가 나오면 이게 컵 핸들 차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글쎄요. 최소 50%? 앞으로 몇 년 동안? 한 2, 3년 동안? 많이 올라가면 1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저희는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빅테크의 포트를 제외한 포트폴리오는 없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뭐 전기차,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한 25% 정도 가져가는데 이쪽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단가 하락 압력이 있어요. 왜? 중국 때문에. 중국이 워낙 반덤핑을 많이 해요. 요즘에. 예, 신재생 에너지, 뭐 전기차 부품, 배터리 뭐 등등등 엄청나게 가격을 때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마진의 축소 현상을 가져올 수 있어서 정말 여기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해요. 어떤 종목 골라내느냐에 따라서 천당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가치주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가치주 중에서 중소형주는 가치주 위주로 사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가장 저희가 좋게 보고 있는 가치주 쪽은 건설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쪽은 여전히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55%나 사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IT 쪽을 봐야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많은 분들이 그 빅테크 7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고점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다들 얘기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이제 IT 업종을 그 총 S&P 500 시총의 비율에서 계산을 많이 하시고 고점을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빅테크 7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S&P 500에 30%나 된다. 이거 역대 최고다. 그러니까 빠져야지.
이런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고, IT 업종 시총을 S&P 500 시총 다 나누면은 지금 이 역대 이 닷컴 버블 터졌었을 때 숫자만큼 올라갔다. 그러니까 빠져야 된다. 더블탑이다. 자꾸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시총을 가지고 계산한 거잖아요. 그 회사의 이익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보시면은 EBITDA 기준으로 요때 이 거품이라고 얘기했어요. EBITDA 개념으로 전체의 10%대 조금 넘게 차지했으니까 30%까지 가는 건 3배의 수준이니까 그게 거품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EBITDA가 요거보다 훨씬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때 수준 대비해서 2배란 말이죠. 그리고 또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훨씬 높아졌으니까 정말 똑같은 거품이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있어야죠. 위에. 훨씬 위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실적을 보면서 IT 업종을 생각하자. 그리고 실적이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수 있을 가능성에 있어서 자꾸 얘기해 드리는 이유는 미국에 지금 혁신 사이클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보통 어디서 일어나냐면 AI 인터넷, 그리고 로봇, 그리고 클린테크. 사실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AI와 로봇 쪽입니다. 그래서 사이클 자체가 이렇게 지금 가속화가 붙는 거예요. 가속화가 붙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굉장히 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터넷 혁명기가 있었고, 모바일 혁명기가 있었고, 지금 AI 혁명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확산이 되면 될수록 기업들은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건비 올라가는 속도보다도 소득이 늘어나는 부분, 이익이 늘어나는 부분이 훨씬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의 영향이 얼마나 될 거냐라고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미켄지, 미국의 가장 똑똑하다는 띵탱크가 얘기하는 얘기는 AI가 들어옴으로써 생산성이 엄청나게 향상을 할 것이다. 그래서 생산성에 따른 효과가 제일 크다. 비용 절감도 있지만 제일 큰 거는 생산성의 향상이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가지고 올 거냐? 계속 매년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총 경제적 영향은 얼마나 가지고 올 거냐? 25조 달러. 미국 GDP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GDP가 더블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년 이걸 숫자화했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미국의 GDP의 1.5%를 늘려준다. 매년 AI만 가지고. 그러니까 장기 성장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보면은 고용이 전체의 GDP 성장률에 차지하는 비중이 80%였어요. 네.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굉장히 핫하면 인플레이션 엄청 높고 성장률 너무 높고 금리 높아야 되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은 전체 성장률에 고용은 겨우 30%, 나머지가 생산성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럼 그런 적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이때 60년대 보시면 이게 생산성, 고용 딱 반반이었어요. 이때 어땠을까요? 금리가 60년대 정말 낮았어요. 생산성이 좋았어요. 네. 그런데 그게 지금 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77%인데 앞으로 넘어가는 거는요 85%대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걸 그대로 0.5 계속 영향을 미치고 고용은 겨우 0.5만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 훅 올라가는 부분이 2% 막 이상을 영향을 미치는 게 생산성 향상이다. 그러면 미국의 GDP 성장은 연간 단위로 2%를 훨씬 넘는 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금리가 덜 떨어질 거고 대신에 금리를 미연준 금리를 낮게 유지시킬 수 있고 이게 정말 좋은 그림이에요. 그러면 좋은 종목만 골라놓으면요 연간 수익률 20%씩은 나옵니다. 진짜 그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생산성의 향상 부분에 있어서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AI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제조업에 있어서는 원가 절감이 일어납니다. 마진이 개선이 되죠. 그 다음에 서비스업 쪽에서는 신규 수요 창출이 일어나요. 그래서 매출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AI가 활성화되면 모든 사람이 다 직장을 잃을 것이다. 아니요. 훨씬 더 새로운 직장들이 많이 생겨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론 임금 상승률 높지는 않겠지만 정말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갔는데 이제는 말을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동시 통역을 해주는 것들이 다 있으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제가 중국에서 3년 살 때 2011년도에 그때 처음으로 애플 가지고 막 이거 보여주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건 또 필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다들 생각하냐면 여태까지는 매년 생산성의 향상이 1.4%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2.2%로 확 튈 거다. 그래서 0.8%포인트 정도 더 늘 거다. 이게 전 최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자그마치 10조 달러가 늡니다. 2030년까지. 그리고 15,000불이 더 늘어요.
그럼 기업의 이익이 얼마나 늘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저는 이렇게까지 고민을 합니다. 옛날에 생산성 향상이 1.4% 시대에는 요렇게 올라갔어요. GDP가. 실질 GDP가 2%만 올라갔습니다. 옛날에 훨씬 더 많이 올라갈 때는 3%대로 올라갔었어요. 뚝 떨어져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만약에 AI가 활성화되면은 1.5%의 성장률을 높여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2.1%가 아니라 훅 올라가서 3%대로 성장하는 거 아니냐? 다시 옛날처럼. 3%의 실질 성장률? 근데 명목금리가 3% 미만으로 떨어진다?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또 얘기 다시 되돌아가는 부분은 물론 종목도 중요하지만 채권 투자에 있어서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장기 투자에 있어서의 채권 투자는 지금 조심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오히려 이 AI 영향에 따른 생산성 향상에 따른 관련된 업종과 종목 투자만큼은 꼭 하셔야 된다. 절반 이상 55%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반도체와 IT 업종 뭐 이런 그걸 보면서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좀 골치 아픈 부분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요즘에는 이게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지정학적인 리스크 같이 포함이 돼서 봐야 돼요. 근데 그래도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워런 버핏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나 정치적인 리스크가 일시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업종 안에서 펀더멘탈이 좋고 현금 잘 제너레이트하고 정말 성장을 잘하는 기업이나 뭐 좋은 기업 투자는 그냥 해도 된다. 그냥 가격이 쌀 때 하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등등 같은 경우에는 주가 많이 빠졌었잖아요. 연초에. 근데 지금 다시 또 반등하죠. 네.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반도체 IT 업종만큼은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대형 기술주,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우리가 12개 종목을 저희가 들여다보거든요, 미국에. 근데 대형 기술주를 보시면은요, 1등부터 3등이 다 반도체예요. 엔비디아, AMD, 인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올라오고요. 그 밑으로 퀄컴, 또 반도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벳,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넷플릭스, 메타 플랫폼, 아마존, 세일즈포스. 그러니까 이런 순위입니다. 근데 가장 낮게 보는 것도 매력도가 제법 높다고 생각해요. 상대적인 지금 매력도가 70%라는 것은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대형 기술주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게 Magnificent 7이 전체 S&P 500 시가총액의 약 30%가 좀 안 돼요. 그러면은 요 12개 종목으로 30% 들고 가셔도 됩니다. 좀 덜 들고 가시고 다른 종목을 사고 싶다가 하더라도 그럼 그런 종목들을 잘 뽑으시면 돼요. 그럼 한국으로 따지면 55% 들고 가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없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종목을 봤더니 제가 좀 가려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너무 저희 고객들의 포트폴리오를 다 뭐 드리는 게 되는 거니까 좀 숨기고 제가 투자를 안 하는 게 한국 종목들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반도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요거 중에서 1위부터 30위 안에 글로벌 안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가 올라온다. 네, 그 정도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매력이 있다라고 나오냐면 뭐 최소가 뭐 70, 80%대고요. 뭐 높은 건 200%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 이 사이클, 이 반도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IT 여기에 대해서 진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네.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좀 더 세분화해서 좀 들어가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예. 근데 이 매력도가 증시 상승 여력을 말하는 건가요? 그냥 상대적인 저평가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돌리는 이제 잔존가치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뭐 많은 분들이 뭐 이걸 믿을 수 있냐 이렇게 하시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쓰죠. 제가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모델이니까. 네. 예, 그래서 거기에서는 종목을 고릅니다. 여기서 이제 한 종목 같은 경우에 딱 보시면 아시겠죠? 이 종목. 현재 가격 엔비디아인데. 예, 그쵸. 네. 예. 그래서 얼마나 제가 많이 들고 가는지의 답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만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이제 참 골치 아픈 부분이 이 핸셋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 스마트폰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삼성전자가 애플에 내어줬어요. 마이너스 성장. 애플은 계속 성장을 해요. 이 부분이 참 안타깝다라고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이 지금 굉장히 푸시를 많이 하고 있는 게 뭐죠? 파운드리. 파운드리? 네. 네. 근데 대만의 TSMC를 보시면은 1등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됐죠? 친미. 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대만, 그래, 너 괜찮아.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무브먼트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국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생각했고 중국 투자를 했던 쪽이 벅셔 해서웨이,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 네. 근데 얼마 전에 찰리 먼거님이 돌아가셨고 돌아갔죠. 그분 이외에 벅셔 해서웨이는 TSMC 다 팔았죠. 그리고 BYD도 전기차도 팔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정치적인 요소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삼성이 거기 딱 중간에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인텔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훨씬 더 낫죠. 근데 인텔을 푸시를 할 거냐, TSMC를 푸시를 할 거냐, 삼성전자를 도와줄 거냐, 이게 다르잖아요. 그게 지금 헷갈리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지만 반면에 HBM 쪽은 SK 하이닉스는 중국에 우시 공장이 있지만 그 부분을 좀 더 그 저용량 쪽으로 가고 훨씬 더 이제 미국 쪽으로 부분에 있어서는 더 초점을 맞추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저희 아까 보면 등수로 보시면은 SK 하이닉스 올라오고 그다음에 여기에 연결되는 게 한미 반도체 이렇게 지금 연결을 시켜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보내주신 질문을 보니까 네. 대표적인 그 4개 기업들 네. 뭐 얘기하셨는데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 CNBC 프리미엄 채널인 CNBC 프로가 월가 전문가들 분석을 바탕으로 4개 종목 선정했는 걸 이제 또 본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네. 그 4개를 뽑아보니까 네. 예, 마이크론,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 TSMC. 이렇게 4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좋죠. 예. 마이크론 투자할 바에야 SK 하이닉스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근데 물론 미국이니까 네. 예, 미국이 워낙 지원을 많이 하니까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개념으로 따지자면 당연히 HBM 쪽은 1등이 하이닉스. 네, 하이닉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SK 하이닉스를 쫓아가는 게 삼성전자의 입장이고, 여기에 이제 또 쫓아가는 입장은 당연히 마이크론이겠습니다. 네. 근데 뭐 매력은 있다고 나옵니다. 아까 그 리스트 중에서 마이크론도 올라옵니다. 엔비디아. 엔비디아. 이건 그냥 뭐, 예,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말 많은 얘기를 해드렸었고, 저희가 정말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라서 자세하게 얘기해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브로드컴. 이 종목은 얘기해드릴 수 있어요. 저희의 가장 대표적인 2023년의 종목이었습니다. 이제 아닌가 봐요. 예, 다 팔았습니다. 네. 다른 종목을 찾아서. 비슷한 종류의 종목이 있는데, 그게 아까 위에 올라와 있던 1등, 2등. 네네. 네, 엔비디아보다 더 좋은. 네. 예, 그래서 요거를 다 팔고, 여기 말한 거죠. 예, 예, 예. 네, 여러분 현재가랑 찾아보시면 됩니다. 뭐 비슷한 왜 그러세요? 너무 많이 들면 안 되고, 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희한테 좀 맡겨주셔야지. 저희가 먹고 사니까. 어쨌든, 브로드컴 대신에 관련된 통신 반도체 쪽이니까, 예, 이쪽으로서 저희가 지금, 느낌이 아주 좋은 종목이 있어서, 예, 어쨌든 좋아합니다. 뭐, 브로드컴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고요. 아까 그 30개 종목 안에 들어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냥 더 좋은 종목을 발견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엔비디아는 더 좋은 종목을 못 발견했기 때문에, 네. 예, 엔비디아는 그냥 들고 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TSMC. 예, TSMC는 안 들고 갑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이긴 한데, 지정학적 리스크와 밸류에이션으로서 봤었을 때는, 저희는 TSMC를 들고 가느니, 인텔을 들고 가겠죠. 뭐, 또는 삼성전자. 여기 노란색 있는 게 본부장이 적으신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찾아본 이제 네. 기사에서 나온 내용이라서 이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밑에 있는 이제 하사표 모양이 아마 이제 본부장님의 네. 답변. 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것들도 좋은 종목이지만, 저희가 훨씬 더 좋아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IT 부분에 55% 투자하셔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 종목은 뭐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네. 예, 저희가 항상 조언을 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지금 흐름에 있어서 이해도를 좀 높이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드릴게요. 지금 대표적인 기사가 올라오는 거를 보시면은 아까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애플이 삼성의 시장 점유율 1위를 탈환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애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안 좋게 얘기를 하시는데 애플을 안 좋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삼성이 걱정이다까지도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애플이 훨씬 더 마진이 높아요. 스마트폰에. 예. 근데도 가격이 더 비싸거나 더 세게 때리는데도 뭐 물론 비슷하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훨씬 돈을 더 많이 쓰죠, 고객들이 애플에. 그렇죠. 근데도 출하대수 1위를 탈환했다라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 네.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트너에서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올해는 클라우드 앤드 유저 스펜딩, 그러니까 우리가 클라우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이용해서 AI 클라우드가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이 AI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는다. 그래서 6,790억 불, 2024년도.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데이터 마이닝, 뭐 여러 종목들, 소프트웨어 종목들도 있고 예, 하드웨어 종목들도 있습니다. 아까 거기에 다 막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Gartner predicts 80%, 그러니까 전체의 회사의 금융 관련된 쪽에서 이 인터넷 AI 플랫폼을 2026년까지는 거의 다 사용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여기 얼마나 큰 수요가 생기는지 이 부분을 또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뭔가 흐름의 변화를 인지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PC, 그러니까 데스크탑 PC 이쪽은 보시면은 올해 그렇게 많이 늘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예측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AI를 쓰기는 쓰는데 랩탑 뭐 아니면 그 데스크탑 이쪽도 쓰겠지만 뭔가 다른 엣지 디바이스나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나올 거라는 거죠.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되게 웃긴 거 뭐 Rabbit 뭐 이게 AI 뭐 조그마한 게 있던데 이게 뭐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 아이폰 같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가 정답인지.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된다. 우리가 무조건 모든 IT 기업이라고 다 사면 안 된다. 그렇죠? 10몇 년 전에 IBM을 샀으면 큰일 나죠. 주가 못 올랐다가 이제 최근에 사셨어야 되죠. 델도 10몇 년 전에 샀다면 안 되죠. 최근에 사셔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 업종 안에서 어떤 흐름이 지금 생기고 있느냐. 그래서 이 AI의 확산과 연결되어 있는 변화를 잘 감지하시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을 골라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